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선 세무사의 텍스 앤 컬처. 예,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아, 네. 그동안에 그 뭐 부가세 신고요? 하신다고 바빴다고? 네, 3월엔 법인세 신고하고 예. 4월에는 이제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예. 네, 하느라 조금 바빴습니다. 예. 그뭐 바쁘면 돈도 많이 벌립니까? 예. 네, 열심히 한 만큼. 예. 네. 아유, 좀. 자, 이제 그 바쁜 건 다 끝나시고요. 네. 예. 다시 또 5월이 왔습니다. 5월엔 또 네. 저기 종합소득세 신고. 네, 그다음 더 바쁜. 또 뭐 더 있죠? 종합소득세 말고 없나? 5월에는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네. 6월에는 연장이긴 한데 성실신고 사업자 종합소득 신고가 또 6월 말까지 있고요. 근데 왜 이 국세청이 이런 걸 이렇게 다 다르게 네. 이렇게 신고합니까? 아, 그 종합소득세는 원래는 다 기본적으로 5월까지예요. 네, 네. 근데 6월까지로 이제 하는 사업자들은 또는 개인들은 수익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이 돼서 조금 더 그냥 쉽게 말하면 성실하게 신고해라. 해서 거의 법인과 비슷하게 신고를 해라라고 해서 한 달의 기한을 더 줍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또 바쁜 시절이 오셨는데 네. 이 방송을 하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 공시지가가 이제 거의 다 네. 마무리돼서 발표가 됐지요. 네, 한번 지금 공시가 됐고 예. 그걸 또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예. 제가 알기로 한 5월 7일 정도까지로 예. 알고 있어요. 네, 뭐 작년보다 당연히 예. 지금 이의 신청 건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예. 그래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비율이?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예. 막 그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확 오를 수는 예, 없어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올리긴 올려서 올린 데도 있어서 이제 예. 이의 신청을 한 지역 건수들이 이제 늘어났는데 예. 지금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국토 쪽에서 이거에 대한 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밝혀주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뭐 5.25, 이 수도권은 서울은 네. 14%.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약 3배 정도 더 올랐다면 비싸니까 더 올랐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한테는 그 근거가 뭔가 네. 또 어떻게 산출해서 그리 됐는가 이런 것들을 네. 좀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끝까지 알려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건도 있고 네. 아닌 건도 있고 네. 또 이의 신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된 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론들은 이제 좀 모호하다. 예. 좀 뭐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조건이고 뭐가 아닌 건지 예. 좀 모호하다라는 게 지금 좀 성향이고요. 동향이고. 예.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이쪽 관련된 세무라든지 회계 전문가들도 예.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어떤 그 파장이 계속 일어날지는 물론 계속 뭐 민원이라든지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돼요. 예.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네, 그거는 조금 저도 귀추가 주목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무 비싸다 해서 내려달라 하면 내려줍니까? 이의 신청하면? 무조건 내려주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예. 네. 그러면 그 내려라는 근거를 네. 이의 신청하는 당사자가 마련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접수랑 뭐 신청을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럴 때 이제 근거를 들어서 보통은 제출을 하겠죠. 네. 뭐 우리 내 토지에 아니면 내 공주택의 그 감정 평가액이 네. 뭐 이 정도 나왔는데 그 향후 예전에 볼 때는 이 감정 평가 대비 공시지가가 뭐 이 정도였으니 이거는 뭐 너무 상이하다. 뭐 이렇게 근거를 드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 일반 그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할 때 뭐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그 정도 아마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근데 좀 그렇게까지 준비를 못 하시거나 그냥 정말 구구절절 사연만 써서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 그 이의도 개인이 그걸 근거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네. 하기보다 그런 거는 어디 세무사들이 좀 대신해 줍니까?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라는 걸로? 글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아마 뭐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제 고객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근거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꼭 세무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냥 어떤 내 토지의 가치에 대한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 정부가 제공한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지금 고객분들 중에는 공시지가 네.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실 공시지가도 공시지가인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공시지가보다도 지금 공실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 요즘 보니까 오늘 어디 지나가다가 보니까 네, 여기 이제 홍대 앞쪽 같은데 연남동 쪽이었나?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이 거의 다 층마다 대부분 다 네. 비어 있다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 네. 이번 1분기 거의 지금 뭐 이익, 성장, 매출 네. 대부분 자영업자분들 포함 그 경제가 거의 마이너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폐업들이 늘고 막 이런 게 많은 모양이죠. 네, 폐업도 폐업이고 그 건물주 분들은 사실 폐업을 또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공실이 있을 뿐이지. 근데 공실이라는 게 되게 치명적이시거든요. 정말 내가 너무 여유 있게 있으셔서 그 건물을 그냥 사시고 그 건물이 공실이더라도 뭐 타격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부동산 임대업을 주 그 수입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렇게 쭉만 돼도 되게 타격이 크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 대부분 대출을 끼고 그럼요. 건물을 네. 샀을 거고. 네, 맞아요. 그럼 이자 비용이 더 이제 월세 충당이 안 되는 임대료에 충당이 관리 비용은 안 또 되는. 관리 비용대로 또 나가야 네.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남들은 주택 건물주라고 이렇게 하지만 되게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예, 올해는 좀 많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비어 있으면 이제 수요 임대료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안 나가면 네. 가격을 낮추면 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서 사실 근데 저도 제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이제 월세라든지 그런 걸 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월세가 인하가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상품이 네, 이렇게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추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또 그렇죠. 예? 네, 다시 맞춰야 수요가 되는데. 생기겠어. 그래서 네. 소화되면 비워놓느니 네, 저게 이제 일종의 희망 고문이고 미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저 건물이 이제 오래 비어가지고 뭐 임대, 뭐 공실 임대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건물에 사람들이 오래 비워놓으면 이제 아예 그 잘 안 들어가려 그러죠. 그렇죠. 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월세를 당연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건물주 분들이 뭐 당연히 우리는 월세 줄였는데 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예. 있으신데 지금 통상적으로 뭐 제가 아직까지 지방도 지금 공실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권만 하더라도 왜냐면 제가 요새 몇 번 집을 알아봤기 때문에 어디 옮기시려고? 네, 집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절대 줄지 않았고요. 예. 오히려 강남이나 서울 쪽은 보증금은 적고 월세로 많이 받으시려고 해요. 왜냐면은 뭐 저희가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 많이 받으셔도 건물주분들이 이득이 없으시거든요. 네. 차라리 월세로 받으시는 게 나으시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공실이 많으면 임대료가 딱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또 저도 사람으로서 서민으로서 네. 체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제 고객분들만 보더라도 네. 그렇게 갑자기 또 이제 월세를 낮추면 사실 기존에 있는 또 월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방 공실만 또 낮출 수는 없는 네, 부분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섣불리는 또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참 문제구나. 네. 그래서 그 오늘 일종의 그 언론에 보니까 네. 그 한국에 무슨 41만 명인가가 네. 청년층이 그 열악한 주거에 네.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그 저소득 청년층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20, 30대 초반? 20대, 30대 초반?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30대 그러겠죠. 초반. 네. 요새는 이제 점점 취업하기 힘들어진다는 그거에 해서 그 저소득층 이제 미혼 청년들이 이제 월세에 너무 그러니까 부담이 심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 평균 월세가 30 얼마더라고요. 32만 원이더라고요. 네. 7평에. 7평에. 근데 진짜 서울 그 좀 이렇게 어느만 가더라도 뭐 꼭 강남 아니더라도 진짜 월세 30만 원짜리 흔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 기사는 정말 평균을 말씀을 한 거고 또 그만큼 정말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청년층이.
조그만 정말 그 7평짜리만 하더라도 뭐 보증금 2천, 3천에 뭐 월세 40, 50도 되게 많거든요. 7평이면 실제로 면적은 7평이 안 되죠. 거의 안 되고요. 정말 원룸 있잖아요. 네, 원룸이죠. 네, 고시원도 원은 7평도 안 되고요. 네. 왜냐면 저도 공부할 때 고시원 살아봤기 때문에 고시원 살 때는 월세가 저도 죄송합니다. 어떻게? 나중에 좀 잘라요. 네, 깜짝이야. 죄송해요. 갑자기.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고시원에 살 때. 네, 다시 지금 해도 되죠? 예, 하세요. 제가 고시원에 살 때도 정말 그 속단 말로 코딱지만한 방에 왜 책상 밑에 이렇게 침대 들어가는 그 방에 40만 원? 40만 네. 원이었어요? 근데 보증금은 그 대신 이제 없지만, 없는 장점이 있는데 그 방이 40만 원, 뭐 창문이 없으면 30 얼마, 창문이 있으면 40만 원, 뭐 방이 조금 더 넓으면 45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벌써 거의 10년 전인데. 네, 전 얘기인데 10년 더 됐어요. 네, 더 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뭐 아까 말한 30만 원이니 네. 이런 거는 그야말로 정말 고시원 그 이나 정도나 아니면 옥탑방이나 반지하나 이런 거를 맞아요. 이야기를 네, 하겠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요새 청년들이 사실 월세가 부담이 엄청 돼요. 네, 아무래도 나가는 돈이고 뭐 묶여있는 돈이 아니고 그냥 정말 소비하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월급의 월세가 한 30%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네. 청년들이 평균 3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하면 36만 원을 네. 저기 월세로 이제 낸다라는 건데 그럼 월세 빼고 무슨 뭐 용돈 빼고 또 뭐 각종 그 공과비니 이런 거 내고 나면 사실상으로 쓸 네. 돈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 아마 월세 32만 원은요. 정말 월세만 말하는 거고요. 관리비는 또 따로 나오거든요. 따로 나오겠죠. 근데 요새 추세가 월세 35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이래저래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40만 원에서 50만 원인 거거든요. 관리비까지 다 합하면은. 그러니까 관리비가 왜 10만 원이고 뭐 5만 원인지는 사실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 잘 몰라요. 그렇죠. 물론 건물주분들이 다 책정을 하신 거겠지만 그 관리비라는 개념이 조금 약간 월세랑 모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월세만 보고 관리비는 신경을 안 썼는데 요새는 꼭 관리비도 봐요. 7만 원,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관리비가 되는 데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이 지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최저임금 하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그래도 받는다고 치고 뭐 일주일에 5번 나오고 그러니까 5일 일하고 그다음에 주 40시간 일한다고 쳤을 때 그래도 170만 원 이상은 번다는 건데요. 그래도 세금 떼고 사대보험 떼고 뭐 하면 한 160 얼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정말로 최저임금 받는다 전제하에 그럼 160 얼마에서 월세, 관리비 뭐 이런 거 빼고 전기세 뭐 이렇게 다 낼 거 아니에요. 공과금 하게 되면은 거의 한 50만 원 정도 가까이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고정비로 나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열악한 생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뭐 저축이나 이런 것도 꿈도 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50만 원 했어요. 그러면은 내 수중에 110만 원이 남았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본인이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저축을 정말로 100만 원 좀 오바고 네, 서울에서 100만 원 저축하고 10만 원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50만 원 저축하면 60만 원 생활비가 되겠죠. 그러면 본인이 뭐 생활비가 그렇게 딱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60 갖다가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지방 물가, 뭐 서울 물가가 이렇게 말씀은 나누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뭐 활동도 해야 되고요. 친구들과 뭐 만나고 교제나 예, 교우 대외 이런 게 활동도 끊어지면 해야 뭐 거의 되고. 고립이니까. 네, 한 달에 100만 원 생활비도 사실 빠듯할 거예요. 빠듯하겠죠. 네. 네. 그냥 월세 내고 그냥 생활비 하면 끝. 끝이네.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네. 미래가 없는 그러니까 아프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이제 삶이 끝나는 그죠. 목돈 이제 네. 예를 들면 갑자기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네. 뭐 치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저소득층 청년층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네. 저 친구들 중에 지금 이렇게 혼자서 사는 사람들 많지요. 네. 네. 이제는 근데 조금 다 결혼을 한 추세라서.
그래도 그 주변에 결혼을 잘 했구나. 요즘은 이제 결혼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국가가 청년주택을 만들어서 뭐 싸게 청년들 네. 하여금 교통이 좋은데 해주겠다는데 뭐 지금 저기 용산에 보면 뭐 행식적으로 하나 뭐 또 신림동 쪽에 하나 뭐 이렇게 한다는데 네. 그런 것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이 열악한 주거에 사는 청년들한테 네. 이 제공이 되어야지. 그게 무슨 전시용으로 아주 재수 좋은 사람 몇 명만 들어가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고요. 사실 그런 뭐 저소득층 뭐 주택 뭐 혜택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예. 뭐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뭐 주택 뿌리겠다 해서 다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거 혜택 받으려고 주택 알아보면 뭐 청약 저축이 들어야지 1순위고 뭐 급여가 어느 수준 이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정말 저소득층은 많지 않아요. 저희 항상 우리나라가 그거지만 애매한 중산층, 중저산층이라고. 중산층이지만 뭐 저소득층 네. 근처에 걸쳐 있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혜택이 애매하게 걸려 있어요. 그런 사람 숫자가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거 있어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 연봉이 한 2,400만 원 이하만 지원을 해주겠다. 예를 들면 쳤을 때 정말로 연봉 1,200만 원, 1,000만 원인 사람한테 혜택이 가냐?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연봉 2,000에서 2,400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2,600, 700, 800 그 사이에. 사실 연봉 2,800, 3,000 이하도 뭐 적지 않으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그래도 혼자 살고 월세 내고 하기에는 빠듯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또 혜택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좀 정책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소득층 뭐 청년층을 위한 어떤 혜택을 내놓으려고 한다면 지금 뭐 정부 지원금 뭐 많잖아요. 그것도 사실 혜택을 위한 거는 맞는데 그거는 이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그 사업주들을 위한 게 더 크고요. 그렇죠. 네, 고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지금 공단 그 다니시는 분이 지금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바쁘세요. 지금 그 지원금 때문에 지금 공단 업무가 일자리 거의- 지원금 때문에. 네, 일자리 지원금. 전에 알바들을 한 청년 1,000명인가 고용 동원해서 그 모집하러 네. 다니다가 그 네. 문제가 생겨가 아마 그 친구들 다 내보냈을 거예요. 지금 공단 그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로 울상이시고 죽으려고 하시는 게 저희는 업체에서 왜 일자리 안정자금 안 들어오냐, 뭐 왜 우리 사대보험 혜택이 안 되냐, 저희한테 엄청 문의가 와요. 그럼 저희는 아닌데 저희는 다 신청 제대로 고용공단에서 했는데. 하죠? 네, 고용공단에서도 하고요. 뭐 두루누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연금도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공단을 할 때 고용노동부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일 많이 전화를 걸어요. 네, 근데 이미 너무 포화 상태라서 지원은 한다고 했고 지원자들은 엄청 많은데 그거를 빨리빨리 수용해서 지급해야 할 이제 공단 직원분이라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청년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 5월인데 작년 거를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느낄 때 지원금 준다고 그래서 뭐 다 했는데 뭔가 지원금은 더디게 지원받는 느낌 또는 지원금을 내가 혜택을 다 100% 못 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네. 자, 지난번에 보면 뭐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라고 해가 이제 대건설회사 대기업 네. 이제 뭐 교통 좋은데 이제 네. 뉴스테이라고 좋은 아파트를 네. 월세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뭐 뉴스테이 가서 사세요 이랬는데 문제는 뉴스테이가 너무 비싸요. 샤로 한 7, 8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월세 한 500까지도 갔거든. 보증금 몇천 걸고. 네. 그러면서 이웃 뭐 전세나 월세보다는 싸다 이러지만은 실제로 뉴스테이 가서 살려면 대기업 맞벌이 부부 정도나 아니면 뉴스테이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못 산다고 봐야죠. 예, 그거는 이 서민층이나 이 그냥 일반적인 청년층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건설 회사들이 임대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파는 것보다 월세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을 위한 대책이었다. 이제 이래서 실제로 어떤 이 주거 정책이 겉돌고 있다. 네. 실제 이 필수 요청하고는 그죠? 네. 그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얼마 전에 좀 희한한 여성이 한 분 왔다 갔어요. 윤지호라고. 네. 네. 이제 또래인데 네. 좀 어리지만 아주 대단하게 떠들썩하게 이제 왔죠. 네. 정인이 나는 그렇게 높은 신분인지 몰랐습니다. 유일한 정인이다 하고. 네. 그 내가 좀 저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뒤에 뭐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나 그거는 무슨 저 호텔에 묵고 뭐 비행기 타고 오고 그다음에 쓰고 다니고 경호원 두고 저길 누군가 대줄 거다. 네. 이랬는데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경찰이 호텔 값을 900만 원이나 썼고 경호원까지 방 2개. 네. 그 사람이 뭐 위태롭다고 신고했던 내용이 다 거짓이거나 지가 막 스마트 뭐 네. 신고 그걸 만지지를 못했고 버튼을. 그런데 이 사람은 책 내고 뭐 국내외에 각각 후원 계좌 끌어가 네. 후원금 받고 맨날 돈 타령하다가 이제 뭐 거짓이 좀 드러날 것 같으니까 나갔어요. 나보고도 용서는 없다. 선처를 기대하지 마라 하고 뻥치더라고. 나보고 그렇게 뻥친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거 보고 좀 어떻게 느꼈어요? 일단 그냥 뭐 처음 보는 시선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를 포함 모두는 사실 미디어 매체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듣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기 있는 당연히 영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이따 다른 얘기를 할 거지만 다른 뭐 어떤 연예계 쪽이라는 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도 어떤 이런 고 장자연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또 정책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무마시키려는 어떤 기사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무마도 시키고 실질적으로도 맞지만 그런 이슈성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그걸 모르지는 않거든요. 네, 모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나왔던 사건이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미디어의 그 정보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도 가졌고, 되게 용기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 네, 아무래도 처음엔 그랬었죠. 근데 이제 뭐 점차 기사들이 다르게 방향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제 저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가 진실인가 또 이제 흔들리겠죠. 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 좋게 끝난 거는 아닌 거라서 네, 좀 실망감도 크고 결국엔 또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하나 네 그런 걸 보면 느끼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네.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야기할 때 권위 있는 미디어라고 이야기한다고 요즘은 권위 있다고 해서 편 안 드는 게 아니고 전부 편이 있거든요 미디어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항상 의심하고부터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네. 이런 게 보면 반복적으로 저런 사람이 나와도 나중에 보면 다 또 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실수들을 거의 반복하더라고요. 네. 그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뭐 그래도 이제 정치에 깨어 있는 청년이 있고 그냥 뭐 저를 포함 그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관심은 좀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상태에서 뭐 어느 미디어는 어느 쪽 약간 좀 뭐 어느 미디어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흐름은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지는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좀 날카로우신 분들은 여기 분명히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을 거야.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그냥 저희 같이 그냥 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노출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기사 보면 그런 것 같고 이 기사 보면 맞는 것 같고 네, 이 기사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나 김재동이가 네. 김재동이는 KBS 공중파고 네. 손석희는 이제 뭐 가장 뭐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앵커다라는데 네. 거기에 두 군데 다 나갔어요. 네. 이제 윤지호라는 여성이 뭐 또 종편 같은데 예능 프로도 나가고. 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이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나는 좀 이상하고 또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한 뭐 4월 1일 전후로 해서 보니까 그 주에 주말에 이 사람 기사가 막 거의 뭐 한 몇백 개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유일한 정인이 위치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다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누가 검증을 하느냐. 네. 뭐 장자연이 죽기 전에 항상 어디를 가면 불려가면 이렇게 마셨는데 음료수를 거기에 뭐 약물 같은 게 다 있는 것 같아. 십몇 년 전의 이야기를 자기도 사실은 장자연을 썩 잘 아는 위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네. 장자연이 그 죽는 날 밤을 갔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상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옛날에 검찰 조사받을 때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그때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간 부분에 말을 해서 장자연 부모가 배상 소송에서 실패했다잖아요. 윤지호가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럼 사람들이 왜 이런 사태를 저는 뭐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믿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매체의 무슨 권위나 네.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가 유일한 정인이고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윤지호를 위협한 사람이 없고 위협받는다고 신고한 내용이 경찰 조사 결과 경찰도 비겁하지요. 갈 때쯤에 근거가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니는 이제 영양가가 없고 있어봤자 우리한테 피해만 올 뿐이니까 네. 이제 가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걸 윤지호가 위협받았다는 증거를 다 조사했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본인이 뭐 의문의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했고 전부 뻥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어쨌든 처음에 그 윤지호 사건 그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건 이 사건이 해결되고 뭔가의 어떤 그게 드러나길 바랬을 거잖아요. 저도 포함하고 도대체 그 사건의 진실이 뭔지 뭔가 정치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뭔가 누군가가 이게 처벌받거나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용기 있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정치의 추악함 또는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게 이렇게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생각은 안 네. 해봅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걸 네. 이야기하시는 게 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권이 저 사람 데리고 왔다, 윤지호. 네, 네. 그리고 윤지호는 정권이 필요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문재인이 장학선을 조사하라 네. 했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일단 정권 편에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은 네.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보통 시민을 저를 포함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희가 저희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기사라든지 보고, 유튜브를 접하는 그 상황에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몇이나 될까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입장에서는. 유튜브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교만하고 막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신뢰가 좀 그렇대 이런 의심들은 안 가집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한번 그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회의 네. 기자회견을 할 때 굉장히 저돌적으로 이렇게 고압적으로, 하는 거를 공격적으로 하죠. 저도 봤을 때도 굳이 저렇게까지 좀 연기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죠.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누군가가 진실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꽂힌 거죠. 누군가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이게 현 정부와 어떻게 뭐 연관이 돼서 이 사람이 그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까지, 물론 생각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네, 근데 네. 장자연이라는 사람은 십몇 년 전에 이런 일을 겪다가 네. 이미 죽은 사람이고, 네. 지금 오늘 밤에도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네. 뭐 2류, 3류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있으면서 네.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무명 연예인들이 숱하게 술자리나 이렇게 끌어가는 일이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만연하겠죠. 네. 그것만 있겠습니까? 네. 그 비슷한 사람이 수만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네.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건절돼져야지 십몇 년 전에 당사자도 죽어버리고 네. 지금 공소시효도 끝나버리고 네. 사실은 검찰이 장자연 사건은 수사하기가 난감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쪽에 집중이 십몇 년 전에 죽은 사람에 집중할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성의 상품으로 네. 이 권력에 의해서나 뭐 힘의 갑을 관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게 더 핵심이라고 여성으로서 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고 뭐 하지만 사실상 그것조차도 다 지금 그러니까 미디어를 또 못 믿는 게 또 나오는 게 이 사건, 뭐 버닝썬 사건 다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뭘 감추고 싶어 하는지를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뭐 성폭행 미투를 했던 여자 변호사 유명한 사람이 자연산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아마 내가 그런 표현을 썼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연산 일반 여성들을 네. 이 클럽에 놀러 온 여성들을 이제 마약을 먹여가지고 네. 심지어 성폭행을 하고 또 그 사진을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그런 사진들 성폭행하는 성추행하는 장면 사진을 찍어가 온 사방에 퍼뜨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버닝썬 사건에 보면 마약으로 가고
또 뭐 일부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그걸 뒤를 봐줬다라는 쪽으로 가지. 네. 그 여성들이 당했다고 여러 명이 지금 폭로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는 수사하지 않는 데 대해서 왜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놀러 갔을 뿐인데 놀러 가서 합석할 수도 있지요. 나는 그런 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놀러 가서 젊은 남녀들이 서로 마음이 동하거나 뭐 서로 간에 의사 교환이 되면 합석할 수 있는데 그럼 술 한잔 먹으라고 주는데 그 술을 마셨는데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 다음날 일어가니까 뭐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한 것 같더라. 아니 깨어나니까 경찰인데 경찰이 너 난동 부렸다고 너 집어넣겠다고 그럼 왜 이런 일에 전번에 미투라고 해가지고 뭐 강남역에 정신 이상자의 사례나 또 무슨 뭐 홍대에 그때 남자 누드 모델 관련해서 여성을 뭐 구속한 부분 사진을 흘려 유출한 그런 걸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미투하면서 달라들면서 왜 버닝썬에 놀러 간 사람들은 클럽에 놀러 다녔다 해서 여성들이 질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왜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해화역이고 강남역에 모여서 네? 뭐 논현역 옆에 버닝썬이니까 논현역 앞에 모여서 네. 몇천 명, 몇만 명이 시위를 하지 않아요. 이건 한두 명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물경 수백 명, 최소 수백에서 수천의 여성이 매일 밤에 그런 식으로 약을 먹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마약을 먹었다든지 그리고 이성을 잃고 성폭행을 당하고 이랬고 그 사진이 돌아다니면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경찰이 지금 이 문제를 갖고는 아무도 조사를 안 했어요. 왜? 덮는데 경찰이 일조했으니까. 근데 왜 이 진실을 밝히라고 여성단체나 그 미투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말을 안 합니까? 제가 뭐 페미니스트 분들의 생각까지는 읽지는 못하지만 아니 일반 여성으로서요. 네. 또래가 아닙니까? 그 딱 피해가는 그냥 사람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거는 아니에요. 뭐 그 여성분들이 행실이 뭐 잘못됐다?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나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첫 번째로 클럽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클럽을 내가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저는 클럽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성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클럽을 좋아하지 않으면 아니 지금까지 뭐 네. 벌어졌던 사안이 지가 아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가서 수천 명 수만 명씩 예? 그 여성의 권익을 주장했습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모두가 누드 모델도 아니잖아요. 네. 예? 모두가 누드 모델을 이렇게 스케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모두가 칼에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수혁 같은 경우에 시비 걸린 거 갖고도 난리고 강남역에서 그건 정신 이상자 불행한 이 불쌍한 조현병 환자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여혐 남혐으로 몰고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붕괴해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나는 놀러 갔을 뿐인데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내 사진이 돌아다니고 마약까지 당했다. 네. 근데 그걸 경찰이 신고를 해도 묵살시켜버리고 테스트한 것도 버려버리고 가라 그러고 네. 그리고 나를 벌금 처벌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붕괴해서 이게 국가냐고 왜 촛불 들고 안 모입니까? 글쎄요. 우리는 양희선 세무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여성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 일만큼 여성의 권익이 인권이 침해받고 공권력에 의해서 은폐되어진 일이 어디 있냐. 그런데 여기에 윤규견이니 뭐니 정권하고 관계 있는 경찰들이 있다 보니까 네. 다 뒤집게 되면 경찰들이 다치니까 이걸 덮으려고 지금 수사 방향을 무슨 뭐 연예인 마약이니 네. 무슨 뭐 재벌 마약이니 이제는 또 무슨 뒤봐준니 이라고 이상하게 몰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승리는 아직도 집어넣지도 않고 있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많이 이상하고 당연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 제가 이제 생각만 말하고 들어가죠. 싶은 거는 네. 분노는 항상 공정하고 이렇게 네.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 분노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나오느냐는 부분에 대중에 특히 여성들 30대 여성 20, 30대 여성들의 네. 버닝썬에 벌어진 여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집회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물론 이제 그 뭐 이수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클럽을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얘기를 했던 건 저도 클럽을 좋아했었고 뭐 클럽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좋아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클럽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당연히 하죠. 하고 그게 나였다면 정말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뭐 규탄할 거고 내일 만약에 지인이다 친구가 그렇게 당했으면 정말로 화가 났겠죠.
네, 정말로 화가 날 거고.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왜 그런 건 규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드러나고 여자들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도 여성분들 중에서는 클럽에 간다는 것 자체를 뭐 좋아하지 않는 여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클럽 가래? 그거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을 성추행을 할 때 성폭행을 하거나 누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입고, 다닌다. 네, 맞아요. 영화 네. 피고인 보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네. 여자가 술집에 와가 남자들이 우글우글한 마초들이 많은 거기서 뭐 요염한 춤을 추면서 야하게 출신했으니까 성폭행했다. 네. 뭐 그렇게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제 네.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 특정 단체가 이거에 관련해서 뭔가 그렇게 이번 건에는 왜 안 일어났냐라는 거를 저는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단체가 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그런 이제 어떤 한정적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단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짜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스스로가 지독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페미니스트 아닌가 난 그렇게 좀 봐요. 흘러가기에 뭔 잘못이 아니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중장년분들 중에 젊었을 때 나이트 가거나 지금도 캬바레 가거나 안 간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대부분 다 다녔지. 예? 그건 똑같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배경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 네. 정치입니다. 네. 저쪽 편에 서 있으니까 저쪽 편에 불리한 문제를 네. 제기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참 좀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